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전국민 일상지원금을 신청해라 이런 광고나 게시글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아본 경험들이 다 있다 보니까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이런 이슈로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절대로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민 일상지원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이런 광고나 게시글 대부분은 이 링크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원금을 신청하라면서 다른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합니다. 블로그나 카페 등의 조회수를 늘리려는 목적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개인정보를 따내기 위한 미끼일 수도 있다는데요. 또 자칫 매월 일정액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서비스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요즘 공모주 열기에 편승해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면서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는데요. 온통 이런 피싱 불법 사기들이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주의를 하다가도 자칫 방심하면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거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늘 조심하시고요. 사칭 사이트로 의심이 되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정원으로 인문학 여행 떠나는 나의 작은 식물원 시간입니다. 가든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신 오경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죠. 첼시 플라워쇼. 너무 가고 싶은 곳이. 너무 가고 싶어요. 거기다가 저는 네. 그 말씀 중에 그 첼시 구장 근처라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가보고 싶어요. 네, 축구장 축구 좋습니다. 기가 막히다면서요. 축구장이 기가 막힙니다. 네. 오늘도 그 영혼을 몰아서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영국 첼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국 정원이 사실은 저한테는 정말 많은 정원들이 손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저의 페이브릿 가든이 있어서 그 가든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싱허스트 캐슬 가든인데요. 예? 다시 한 번만. 제목이 좀 어렵죠. 시싱허스트는 지역 이름이고요. 시싱허스트. 네, 시싱허스트란 지역이 있어요. 그중에 캐슬이 있는 시싱허스트 캐슬이 있는 곳에 있는 정원이란 뜻으로 시싱허스트 캐슬 가든입니다. 네, 캐슬이 진짜 있어요?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는 중세 시대 때 한 13세기, 14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영국 고유의 형태의 캐슬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무너지고 성곽이 좀 무너져서 일부가 남아 있었는 건데 이거를 비타 섹필 웨스트라는 분과 그다음에 남편인 해롤드 조지 리콜슨이 구입을 하면서 이 자체를 정원으로 꾸며서 그 이름 그대로 시싱허스트 캐슬 가든이라고 합니다. 네. 조지
네. 니콜슨 같은 경우는 되게 정치인이면서 외교관이기도 했고 지금 뭐 역사적으로 기억하시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당대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소설 표지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나 이 정원은 두 분이 같이 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디자인은 그 조지 니콜슨이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거기 안에 식재 디자인을 식물 디자인을 비타 색빌 웨스트가 했거든요. 그래서 비타 색빌의 비타의 정원이다 이렇게 많이들 불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식재 디자인을 한 네, 식물을 디자인한 거죠. 식물을 디자인해서 이제 완성도를 비타 높인 거죠. 색빌 비타 색빌 웨스트. 이분 누군가요? 이분은 아마 영미 문학을 좀 하신 분들은 그분 시인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도 시인으로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버지니아 울프와 동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가장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미묘한 관계여서 친구이자 뭐 동성애 관계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과 같은 동성애 관계가 아니라요. 결혼한 남녀 사이에서도 서로의 친밀도에 의해서 동성애 관계로도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다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버지니아 울프와 비타 색빌의 이야기는 많이 전해지고 있고 영화로도 여러 번 제작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비타 같은 경우는 색빌 웨스트 가문이 굉장한 귀족 가문입니다. 왕 바로 밑에 있는 봉건제 그 가문이었기 때문에 비타는 신분이 굉장히 조금 우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버지니아 울프는 서민이었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그런 내부적 갈등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지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비타의 정원을 그 비타 색빌 웨스트가 이 시싱허스트 캐슬을 가지게 된 데에는 조금 아픔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웨스트 색빌 가문이 영어로는 KNOL이기 때문에 큰올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K가 묵음이 돼서 그냥 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놀 저택이 있어요. 놀 매너라는 아주 거대한 색빌 웨스트 가문에 아주 몇백 년을 이어온 대저택이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이 가문의 마지막 최종 후계자예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영국 법은 아들이 없으면 후계를 못 받아요. 전 재산을 사돈의 8촌을 다 뒤져서라도 남자 쪽에게 물리게 되는. 그래서 왜 그 영화 프레이드 앤 프레디주스나 센스 앤 센스빌리티에도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서 그 놀저택을 뺏기게 돼요. 이 아픔이 너무나 많아서 그 놀저택이 대단한 캐슬이었거든요. 그래서 캐슬에 집착했다는 얘기가 정설이에요. 그래서 화나겠다. 캐슬을 찾아다닌 거예요. 내가 저거보다 더 잘 만들겠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시싱허스트 캐슬을 드디어 찾아내서 거기에다 이제 정원을 만들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정원을 만들었죠. 왠지 한미쳤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워낙에도 어린 시절부터 그런 저택에서 정원과 더불어서 살았기 때문에 타고난 또 DNA 안에 정원을 좋아하고 가꾸는 데 재질이 있었을 것 같고요. 보는 눈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분명. 또 공부도 많이 했었던 또 시인이기도 하고 워낙 그 공부량도 많았기 때문에 식물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깊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엄청나게 온 힘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영국인들이 그 수많은 정원들이 한 4,000개가 넘거든요. 그 정원 중에 넘버원으로 항상 꼽는 정원이에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넘버원으로 뽑을 정도로. 네네. 아주 그냥 이 정원은 조금 다른 정원과는 좀 다른 점이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일단은 그 초본식물 식재를 정말 잘했는데 식재 디자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색으로 디자인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색으로? 흰 꽃이 피어나는 식물, 잎에 흰색이 좀 있는 식물들을 모아서 화이트 가든. 분홍과 뭐 예를 들면은 뭐 퍼플, 보라가 섞여 있는 색깔을 내는 식물들만 모아서 핑크 앤 퍼플 가든 이런 식으로 해서 식물을 색감으로 연출하는 기법을 너무나 잘 구사를 해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정원을 한 판에 다 보여주지 않고 정원에다가 다 이렇게 네? 인위적인 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무로 친 생울타리 벽일 수도 있는데요. 가두고 열어놔서 정원에 방을 만들어놨어요. 오잉? 그래서 예를 들면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그 정원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를 다 보고 출입구를 통해서 나가면 다음번 방이 보이고 이야. 이런 식으로 정원 안에 정원 느낌으로. 그린 룸이라고 흔히 그린 룸 기법이라고 저희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정원의 크기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정원이 많지만 이 정원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큰 정원을 갔다 온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가둬놓고 안 보여주다가 확 보여주고 또 다시 들어가면 안 보였던 것들이 확 보여지고 이런 작은 방들이 한 10여 개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승전결이 있는 정원의 구성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색으로 연출하고 식물의 종으로 연출하기도 하고 키로 연출하기도 하는 이런 스펙타클하고 막 이런 정원들이 연출이 돼 있어서 아마 정원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가서 보셔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소리를 계속 하실 정도로. 그리고 아는 사람이 가면 너무 신나고. 아는 사람이 가면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 거죠. 그럴 정도의 정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비타 색빌 웨스트랑 니콜스는 이미 사망을 했죠. 네, 그죠? 네, 돌아가셨습니다. 걱정되는 게 그거죠. 이제 보존이 잘 되나? 이거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모든 정원들이 다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비타가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196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미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편인 니콜슨이 이 정원을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우리 자손들도 관리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내셔널 트러스트에 기증을 하고 거기다 관리를 맡기면 어떠냐 그랬더니 비타가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놀 저택을 한번 뺏긴 적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비타는 끝내 허락하지 않았지만 죽고 난 이후에 홀로 남은 니콜슨이 내셔널 트러스트에 기증을 해버리는 바람에 대신에 이게 이제 전화위복이 돼서 지금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지켜지는 그래서 비타가 생전에 구성했었던 방식 그대로 아직까지도 연출이 되고 있고 일부 또 좀 확장된 구석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잘 보존이 되고 있어서 안심하고 가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시싱허스트 캐슬 정원이 정말 많이 궁금한데 만약에 갈 수가 있다면요. 네네네. 가고 싶은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어떤 계절에 가면 좋을지 추천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본인이 좋아하는 계절 가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요. 여기가 보통은 비타의 전략이 2주 간격으로 식물이 피고짐이 달라지게끔 구성을 하는 방식이었었고 그래서 2주 있다가 같은 달이라고 해도 5월달 초에 간 거랑 5월달 후반부에 간 거가 완전히 다른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고 싶은 계절에 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고 한겨울에도 또 영국은 우리보다 날씨가 좀 따뜻한 편이어서 한겨울조차도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계절이든 다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이트 가든이 완전히 만개를 하는 달이 6월 초예요. 그래서 6월 초도 권장을 많이 해드립니다. 6월 초도. 알겠습니다.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 대표님이 손꼽은 아름다운 정원 시싱허스트 캐슬 정원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는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듣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네,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최근 코스타리카 국립동물원을 폐쇄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는데요.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 이 동물원의 역사와 또 미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저널리스트 남종영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스타리카가 동물원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부터 얘기해 주세요. 예, 지난달 코스타리카 환경에너지부가 시몬 볼리바르 동물원과 산티아나 보호센터를 운영해온 재단인 판다소 재단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코스타리카 정부는 그 판다소라는 회사에 각각 이 두 동물을 위탁 운영했었는데 동물원을
동물원을. 예. 그러니까 국립동물원을 이탁을 시킨 건데 예. 더는 갱신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두 동물원에 수용돼 있던 287마리의 동물은 이 건강 상태와 행동 양태를 점검한 뒤에 야생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보호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로써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같은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을 어떤 정책에 따라 가지고 폐쇄한 첫 나라로 코스타리카가 기록이 됐습니다. 야, 동물원을 폐쇄한다. 이거는 이 동물권 활동가들이나 환경주의자들이 너무 원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네. 이 코스타리카에서 동물원 이슈가 조금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원래는 1994년에 정부가 이 두 동물원을 푼다소라는 이 업체에다가 이제 위탁을 줘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열악한 시설 때문에 조금 문제가 계속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란이 시작된 거는 한 20년 전인 2003년 정도였는데 환경단체가 이제 비판이 계속 하고 있었고 정부도 이제 그때부터는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동물원 부지하고 동물원 시설은 국가 소유지만 여튼간에 그 푼다소라는 업체는 정부 감독 없이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아예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소송전이 걸리면서 이제 정부가 패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지나갔어요. 계약 기간이 10년인데 그래서 2013년에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아예 동물보호법을 개정해가지고 동물원을 폐지한다라는 국공립 동물원은 운영을 금지한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로 동물원을 없애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또 소송전이 벌어져가지고 또 미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2023년, 24년이 돼서 정부가 또 다시 성명을 내고 이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진짜 오래 싸웠네요. 예. 근데 이번 조처로 인해서 이번에는 다시 또 소송을 걸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코스타리카에 있는 공영 동물원이 문을 닫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예. 공영 동물원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민간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코스타리카에서 공영 동물원이 이제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는 이번에 없어졌는데 민간이나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동물원은 18곳이 있습니다. 아유, 예. 근데 동물이 아무리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동물원 폐지를 강제할 수 있는 측면은 강제할 수는 없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한 조처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타리카는 이미 이제 두 시설에서 287마리의 동물을 재활센터로 이제 옮기기 시작했다라고 그러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이 코스타리카 정부는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동물들은 이제 보호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기서 동물이 있잖아요.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흔히들 이제 동물원이 없어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나 하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제한적이지만 현실화된 것 같네요. 근데 동물원의 역사에 대해서도 갑자기 말씀 나온다 보니까 궁금해지는데요. 역사적으로 동물원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옛날에는 이제 왕실이나 귀족이 자기 집에 있는 정원에다가 동물을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손님들에게 보여주곤 했어요. 그거를 이제 메나주리라고 하는데요. 메나주리. 프랑스에서 나와서 이제 프랑스 말로 메나주리라고 하는데 이제 근대 동물원에 이제 모태가 됐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근대 동물원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와 달리 이제 근대 동물원은 시민들에게 다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하고 전시를 목적으로 하나의 시설을 만들죠. 이게 동물원의 영어 명칭인 주라는 게 사실은 런던 동물원에서 시작했거든요. 이 주가 동물학이라는 단어예요. 동물을 연구하는 학문. 근데 1828년에 런던 동물학 협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동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동물원 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 근대 동물원의 세 가지 목적은 단순히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귀족들이 특정한 개인들이 취미로 이국적이고 진귀한 동물을 수집해서 그냥 손님한테 보여주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모든 시민들에게 교육 목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생긴 게 바로 동물원의 이제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이 문제가 됐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동물을 가두고 전시하는 행위가 뭐 그다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맞아요. 않았잖아요. 사실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렇죠. 뭐 그냥 신기한 거 보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그냥 뭐 별 생각이 있겠습니까? 와, 코끼리 신기하다 보러 가자 이런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동물원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시작된 거는 1970년대라고 봐요. 그때 이제 뭐 반문화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히피들도 많이 있었고 반전 운동도 있었는데 환경 운동도 그때 확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1975년에는 피터 싱어라는 철학자가 동물해방이라는 책을 쓰면서 동물권 이론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제 대중들한테도 야생에서 잡아온 동물을 이 동물원에 감금해서 키우는 게 옳은가 이런 윤리적인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물원들도 뭔가 변화를 해야 되겠다. 뭔가 변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선진국 동물원을 중심으로 조금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0세기 후반 들어서 생태 동물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동물원을 좁은 곳에다가 가두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동물원이 사는 곳을 좀 서식지하고 좀 비슷하게 좀 재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철창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없애고 이제 해자 같은 걸 좀 밑에 좀 굴을 파가지고 조금 보여지게 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2000년대 들어서는 선진 동물원을 중심으로 이제 종보전센터로 좀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동물원이 동물을 이제 전시해서 보여주는 곳인데 종보전센터에서는 동물을 멸종위기 전을 보전하는 곳이 된 거죠. 그래서 사육사보다 오히려 과학자들이 많은 동물원들도 있어요. 선진 동물원은. 그래서 그 친구들이 동물원에서 동물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야생에 나가서 멸종위 기준을 연구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동물원의 변화는 이제 선진국 동물원의 아주 극소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직은 뭐 개도국의 동물원은 그냥 동물 잡아다가 가둬서 기르는 곳이 사실은 많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에도 야생동물들이 어쨌든 좁은 사육사에 갇혀 있는 거는 본능적으로 절대 맞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개도국 동물원에서도 이제 동물복지, 그러니까 어차피 갇혀 있기는 하지만 그 갇혀 있는 동물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주자라는 그런 운동을 좀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전시 부적합종부터 전시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전시 부적합종은 말하자면 동물원에서 특히 더 살기 힘든 종을 전시 부적합종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좀 지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뭐 코끼리, 뭐 유인원, 얼마나 그리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죠. 예. 하루에도 한 수십 킬로미터를 헤엄쳐 다니는 뭐 돌고래. 맞아요. 그리고 예. 추운 북극에 사는 북극곰, 뭐 이런 종을 보통 부적합종이라고 하거든요. 이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수족 간 반대 운동이 많아져가지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돌고래 신규 도입을 금지시킨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 지금 정착되고 있는 형국이고요. 최근에는 코끼리가 관심 대상입니다. 코끼리는 덩치가 크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천천히 그러니까요. 이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큐 보면 진짜 엄청난 거리를 가던데요. 결국은. 네. 그래서 뭐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처럼 그 미국에 있는 동물원은 한 길이 한 0.5km 정도의 코끼리 트레일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코끼리가 좀 더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반면에 브롱크스 동물원이나 뭐 샌프란시스코 동물원 이런 곳은 아예 코끼리 사육을 금지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잘했네요. 예. 그리고 또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있는 동물원이 있는데 여기는 엄청 춥잖아요. 네. 근데 코끼리가 있었어요. 맥이라는 이름의 코끼리가 있었는데 열대지방 동물을 알래스카에. 아무래도 알래스카에서 키우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시민들이 반대 운동을 했고, 결국 그 코끼리는, 맥이라는 코끼리는 그 미국 본토에 그 보호소로 이동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훨씬 잘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 코스타리카 정부의 결정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아니라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한 것도 좀 이채롭긴 해요.
예, 네. 코스타리카 같은 그 중미의 나라를 과거에 이제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불렀거든요. 왜 바나나 공화국이냐면은 바나나 같은 그 열대 플랜테이션 작물을 심어다가 이제 미국에 팔아가지고 네. 미국 사람들이 식사로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약해요.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나 이제 농산물 가격이 취약한데, 그래서 코스타리카가 1970년대 들어서 그러지 말고 우리는 관광 산업을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거기가 열대우림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을 좀 경쟁력으로 삼자면서 생태 관광에 관심을 갖고 천천히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 뭐 공정 여행, 에코 투어리즘 이런 곳에 시발지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코스타리카 하면 환경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갖춰진 것 너무 같습니다. 좋은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동물원도 우리가 한번 없애보자라는 이제 정책 방향이 수립이 된 거죠. 물론 여전히 민간 동물원도 있습니다. 근데 여튼간에 이런 코스타리카의 첫 시도가 앞으로의 방향을 좀 제시한다는 점에서 예, 앞으로 좀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의 동물원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요. 예, 동물원이 천천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발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늘 푸른 지구 시간, 오늘은 문 닫는 동물원 소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환경 저널리스트 남종영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고요한 명상을 통해 삶에 대한 지혜를 찾는 시간입니다. 명상의 지혜, 오늘도 명상 요가 전문가 원정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양심에 찔립니다. 네. 고요한 명상을 통해 삶의 지혜를 찾는다고 하는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안 되는 두 사람이 만난 것 같았어. 우리는 놀아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인연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선생님. 저 공부할까요? 진짜 오늘은 지혜를 찾을 겁니다. 그럴까요? 예, 오늘 어떤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네. 뭘 하면 우리 오 아나운서님께서 관심을 가지실까? 무슨 말씀이에요? 매번 관심을 갖는데 꼭 저를 그래요?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요. 왜? 선생님. 저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면서 세상에. 얼굴의 의미. 얼굴의 의미? 얼굴의 의미가요. 관상이에요? 우리는 관상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관상뿐 아니라 한의학에서도 얘기하고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도 얘기하고 일본의 전통의학인 니시의학에서도 얘기하고 요가에서도 얘기하며 정신분석에서도 심리학에서도 얘기를 해요. 다 얘기하고 있다. 얼굴의 네. 의미. 네네. 그래서 얼굴의 의미,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얼굴의 의미라는 게? 얼굴은 이제 그 오장육부의 축소판이고 그 삶 전체 뭐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쵸. 뭐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각자 자기가 중요한 도구 뭐 심리학이나 의학이나 뭐 여러 가지 건강법이나 이런 것들로 도구를 딱 갖고 얼굴을 볼 때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죠. 시대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 대충 느낄 수 있다. 네, 네. 건강도 알 수 있고. 병원에 가면 문진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아예 얼굴도 안 보던데. 마음 상해요 그러면. 네, 얼굴도 안 보고 자기 할 얘기만 쫙 하고 약 주고 나가라고 하던데. 네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김창옥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자기가 너무 심각해서 병원을 갔더니 막 주저리 제가 이렇게 우울합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있더니 죽고 싶다 한마디 딱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셨다고. 그 되게 유명한 강의가 요즘에 막 그 몇만 뷰로 막 돌고 있거든요. 공감하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런 경험 미안하지만 다 있으실걸요. 네, 그래서 갔는데 정말 막 저는 그런 말도 들은 적 있어요. 저기요, 필요한 얘기만 하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마음 상처 받아요.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그 병원 절대 안 가요. 그렇죠.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마음이 아파서 갔는데 더 깊은 상처. 저기요, 필요한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선생님이 여쭤보셨잖아요. 제가 그러면 선생님 필요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네. 네. 지혜로우시다. 난 그냥 그러고 나왔을 텐데. 그래도 직업이 아나운서라 그러네. 할 말은 하고 나갑니다.
네. 그래서 말씀은 드리는데 네. 또 이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 그 방송에서 이랬어 이러지 말고 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예를 들면 얼굴이 붉으면 심장이 약하다 이러는데 막 뛰어와서 얼굴이 붉을 수도 그럴 수도 있고 있잖아요. 예, 태양빛에 그을러서 붉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오장육부의 축소판인 얼굴이 그런 이유가요.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마를 봤을 때 이마는 왜 우리가 항상 빛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마는 보통 얼굴로 봐요. 그리고 눈썹 같은 경우는 팔. 그래서 이게 주역에서 보면 눈썹이 제대로 나지 않은 사람하고는 사업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무서워라. 나와요. 예, 그리고 척추를 보게 되면은 왜 콧대가 똑바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콧대가 똑바라야 되는 이유가 척추가 바른 상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팔자주름 우리 없애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어떤 그 관상학자가 그 논문을 쓴 게 나왔는데요. 팔자주름이 없는 재벌가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요? 예. 다행이다. 난 재벌은 아니지만. 네. 팔자주름은 어떻게 보면 말년의 나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삶의 풍요로움을 책임진다고 할 만큼 중요하게 보는데요. 팔자주름을 다리로 보기 때문에 당당히 서서 나아가는 힘으로 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이렇게 미간을 봤을 때 오른쪽에 주름이 가면 간이 약해졌다고 보고요. 왼쪽에 주름이 가면 위장과 심장의 건강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원장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다 거울로 뛰어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생겼더라. 예. 그리고 나서 얼굴 모양이나 색깔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3초 안에 우리 보통 이미지를 받는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뇌과학에서 1.3초 만에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판단한대요. 그 본능이라면서요? 그게. 예, 본능적으로 그렇대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호감 네. 이런 거는. 그럼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제 얼굴에 화나 미움이나 짜증이나 불평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관리해야지 이게 마치 떠오르듯이 얼굴에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요. 색깔이나 상태, 모양 이런 것보다요. 칙칙한가, 밝고 환한가. 근데 제가 오 아나운서님 처음 봤을 때 놀랬잖아요. 너무 환하고 그래요, 빛나서. 제가 까만데 얼굴이 피부가 까만데도. 피부 까만 거랑 밝은 상관없나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어떻게 저은 아이에 저렇게 밝게 웃으시지? 그래서 안에 내면에 네. 밝은 빛이 가득가득 차서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때 그 빛이 발광하듯이 얼굴에 나오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요가에서는 성음인 만트라를 자주 외우면 만트라 마사지 하듯 얼굴에서 특히 이마, 코, 양쪽 뺨, 턱에서 빛이 난다고 해요. 그 얼굴에서도 특히 눈이 중요하다는 맞아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눈을 통해서는 어떤 걸 볼 수 있는 거라. 눈을 제2의 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산소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뇌고 두 번째가 눈이잖아요. 그래서 눈을 보면서 많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눈이 놀란 토끼눈 같을 때는 이제 갑상선이나 심장이 약한가 한번 보라 그러고요. 눈꺼풀 아래쪽 안쪽 있죠. 네. 이렇게 눈 아래 이렇게 뒤집어서 네. 우리 너 빈혈 아니야?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눈을 보면서 이제 빈혈인지 아닌지를 보기도 하고 시력과 관계된 그 눈을 움직이는 모든 기능들이 좀 저하됐을 때는 신장이 좀 약해졌나 보기도 하고 눈 근육이 약해졌을 때는 당뇨를 보라고 하고요. 흰자가 노래지면 우리 보통 너 간 약해진 거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쯤 그 눈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흰자위는 간의 건강도 보지만 폐의 건강도 보고요. 각막이나 홍채는 간의 건강을 보고 눈물샘 있죠. 눈 떨어지는 눈물이 떨어지는 여기는 심장으로 보기도 하고 눈꺼풀은 비장의 상태. 눈꺼풀이 이제 좀 내려앉아 있거나 힘이 없으면 소화기를 좀 보라고 하고요. 그래서 눈에 좀 해로운 음식들을 보면 술, 커피, 담배, 홍차, 설탕. 정제된 밀가루. 밀가루에서 딱 걸립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화학 보존제가 첨가된 음식 같은 게 이제 눈에 생기를 좀 잃게 한다고 하니까요. 한 번쯤 내 눈을 위해서는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나 콜라나 뭐 이런 것들 좀 자주 드시는 건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전통의학인 니시의학에서는 얼굴에 점이 생기는 건 그 부분에 순환이 좀 안 되면서 멜라토닌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장육부를 쭉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와 연관돼서 좀 내가 약한 건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보라고 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얼굴빛 얘기를 우리가 살면서 뭐 서로에게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 특히 친한 사람들끼리 네. 뭐 얼굴빛이 좋네 안 좋네, 맞아요. 너 왜 이러니, 뭐 네. 느낌 이상해,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네. 얼굴색이 갖는 의미도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얼굴, 눈, 코, 귀, 입 이런 데가 다 오장육부와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코 같은 경우에는 폐의 상응 부위예요. 근데 그거를 정신분석이나 심리에서는 화를 그려내는 감정의 라인이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조절하기 때문에 더운 지방은 콧구멍이 크고 콧대가 짧아서 더위를 이길 수 있게 하고, 추운 지방은 콧대가 길고 높고 콧구멍이 작아서 냉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게 자연이 만들어 놓은 코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사람 이마- 코가 다 다른데. 맞아요. 네. 그게 그래서 건드리지 않는 게 내 오장육부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마 같은 경우에는 자궁, 그리고 정신력,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마는 항상 편편하고 빛나고 깨끗한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마를 좀 드러내고 다니라고 하잖아요. 가리지 말라고 하고요. 인중 같은 경우에 여기 코와 그 입술 사이에 있는 인중 같은 경우에 소장이나 자궁으로 보기도 하고요. 광대뼈 있는 데 있죠. 네. 여기는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위장과 신장 으로 보기도 해요. 귀를 또 신장으로 보기도 하고요. 입술을 자궁으로 보기도 하고 위장으로 보기도 하고 비장애, 상응점이라고 봐서 입술에 점이 있으면 네. 소화기관을 좀 보세요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목기운에 해당하는 간이 약하면 얼굴이 좀 검푸러진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요. 화가 좀 많이 나게 되면 얼굴 전체가 검푸른 빛이 띠면서 좀 약해지니까 그때는 오가피차나 구기자나 요즘 많이 나오는 쑥이나 조개류, 특히 이제 다슬기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몸을 좀 이렇게 비틀면서 간과 그 담을 자극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야, 근데 뭐 얼굴도 그렇고, 이제 일단 오늘은 이제 얼굴에 대해서 네네. 여러 의미를 보고 있는데, 청취자분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얼굴 색을 우리가 얼굴 색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예, 예, 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것만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보면서 몸의 증상이 드러났을 때, 예를 들면 소화가 안 되면 얼굴이 누렇게 뜨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소화가 안 돼서 지금 얼굴이 누런 거야? 약간 내가 지쳤는데 왜 이렇게 지치지? 이럴 때는 이유가 없는데 그럼 간이 약한 건가? 심장이 약한 건가? 이렇게 봤을 때 얼굴이 약간 푸른색이면 그럼 간일 수 있나? 그럼 빨리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 그 정도로만. 네, 붉은색일 경우에는 약간 심장이 약한가 이렇게 보면 좋은데요. 심장이 이제 많이 약해져가지고 혈압이 좀 안 좋고 이럴 때는 다시마 가루나 감잎차를 좀 보는 게 좋고, 입술이 좀 붉어질 때, 얼굴색이 좀 붉어질 때, 이때는 이제 내가 심장이 좀 약해질 수 있었으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기관이 좀 약해져서 얼굴빛이 좀 노래진다 이러면 위장이 토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황색과 연결된, 그러니까 우유를 쌀에 끓여서 먹는 타락죽을 드시는 것도 좋고, 약간 뛰는 것도 좋고, 어금니로 36번 씹는 것도 좋고요. 배추 속이나 양배추, 감자 같은 걸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지는 것은 예전에 이래지고 싶었거든요. 81kg 될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아픈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건강하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이렇게 파리해지는 건 폐가 좀 약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폐가 약해졌을 때는 맹문동 차를 좀 먹으면서 더덕이나 도라지 같이 이렇게 좀 흰색의 음식을 먹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물의 기운에 해당하는 신장이 좀 약해지면 검은색 음식을 좀 드시면서 이렇게 검은 콩, 검은 깨, 옥수수염 차를 좀 드신다거나 이러면서 신장을 다스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얼굴의 의미와 조금이라도 좀 건강하게 만드는 법에 네네.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명상요가 전문가 원정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아침에 어울리는 잔잔한 느낌의 곡 준비했습니다. 린의 사랑했잖아 들으시고요. 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활기차게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주말 보내세요.
찾으려 했겠지. 난 알고 있었어 닫혀진 너의 마음은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나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나 낯설 만큼 차가운 네 목소리를 들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 부모님. 이분들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대한민국 농업인입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이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가련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 갈다라는 동사가 있지요.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뭔가를 문지르는 것과 관련 있는 경우는 칼을 갈다, 고기를 갈다, 먹을 갈다, 이를 갈다 같은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또 뭔가를 바꾼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이미 있는 사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 또는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장난 전등을 빼고 새 것으로 갈아 끼웠다. 임원을 새 인물로 갈았다처럼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농사와 관련해서 쓰이는 동사 갈다도 있습니다. 쟁기나 트랙터 따위의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는다란 뜻으로 쓰이면 땅을 잘 갈아 농사를 지어야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같이 표현합니다. 또 밭작물에 씨앗을 심어 가꾸다란 뜻으로 쓰이면 밭에 보리를 갈다 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문지른다는 뜻과 바꾼다는 뜻을 가진 경우는 모음을 짧게 발음하는 반면에 농사와 관련된 뜻을 가진 경우에는 갈다 이렇게 모음을 길게 발음합니다. 참고로 우리말에 용갈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용이 밭을 간 것과 같다는 뜻으로 얼음이 녹을 무렵에 두꺼운 얼음판이 갈라져 생긴 금을 말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6월의 첫날입니다. 현재 일부 중부지방에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경북 지역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비가 잦아들었는데 경기 동부와 충북 지역은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에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도와 경북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농작물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30, 경북은 5에서 20, 경기 동부와 충북은 5에서 10mm로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서쪽 지역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25도로 웃돌겠지만 어제보다는 덜 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7도, 대전 26도, 전주 25도,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양양이 18도 등 20도 아래 머물러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6도, 습도는 82%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